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시골버스 터미널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진다. 몇몇의 버스 기사들이 박수를 치고 안내양들이 눈물을 짓고 한 가족을 환영하고 있다. 사라진 진이가 7년 만에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금이 환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기로 한다. 1980년 초 강원도 고성군 간성버스 터미널. 불과 17세 정도의 어린 버스 차장이 동전을 쥔 손으로 차 유리창을 두드리면 입으로 오라이 소리를 외친다. 당신은 버스마다 여차장이라고 승객들의 버스비를 직접 받는 어린 차장을 두고 있었다. 강원도 시골 노선이다 보니 버스를 타는 승객 대부분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따라서 버스 운전사도 차장도 대부분 승객들의 얼굴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몇 시에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내리는지도 거의 안다. 17세 김진희. 그녀는 버스 차장을 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간다. 어느 날 처음 본 승객이 탔다. 매일 무료한 하루를 버스에서 보낸 중 새로운 얼굴에 손님이 타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더구나 나이도 진이보다 2~3살 위쪽으로 보여 막 사춘기에 들어간 진이는 그 승객을 처음 본 날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시골에서는 좀 보기 힘든 준수해 보이는 얼굴에 피부가 밝은 그 인물이 더 나는 얼굴이고 키도 커서 특히 비싼 옷은 아니지만 매일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있어 뭔가 시골 분위기보다는 도시 분위기가 풍겼다. 진이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서울에서 시골 친척을 방문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 청년은 이곳에서 한참을 머물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버스 차장은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쉰다. 서울 청년은 구성리라는 곳에서 승차해서 해상리라는 작은 마을에 내렸는데 당시 해상리는 군부대 공사를 하고 있어 외지인들이 덜어 왕래가 있었지만 다들 40대 후반의 남자들이라 근처만 가도 막걸리 냄새가 나는 중년이 대부분이지 서울 청년같이 젊은 사람은 없었다. 진이가 서울 청년이 타는 동네를 가봤다. 서울 청년은 그 동네 여관에 장기 숙박방을 얻어두고 한동안 근처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름도 성도 나이도 모르지만 진이는 어느 날부터 서울 청년이 타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청년이 버스를 타면 인사를 먼저 건넨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라고 버스 차장이 승객에게 인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회사의 친절 교육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사항이라 진이가 그 서울 청년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이유도 없었다. 청년은 어느 날부터 버스 차장이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차장이 인사를 하면 함께 웃으면서 인사를 해줬다. 시골 버스는 운행 간격이 보통 30분마다 한 대씩 배차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 2달이 지났다. 그 사이 진이는 그 청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진이 생각대로 청년은 해상리 군부대 공사를 위해 반년 정도 예정으로 파견된 토목기사였다. 토목기사는 고급 기술이고 대학의 토목과 같은 곳을 나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80년대 대한민국은 건설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여기저기 전 국토를 파헤치고 있어 토목기사는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 월급도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사춘기에 진이는 청년이 그런 고급 인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또래 나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인사하면 항상 밝은 얼굴이 되어 웃는 얼굴로 답을
해준다는 것이 하루의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청년이 일을 마치고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자 진이는 갑자기 내일 제 쉬는 날이에요 라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 말을 한 진이가 오히려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시골 버스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버스 안 승객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고 운전사도 들었다. 운전사는 인상 좋은 50대 동네 아저씨다. 운전사는 웃으면서 우리 진이가 다 컸구나 하며 운전석에 달려 있는 유리를 보면서 청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서울 총각, 우리 진이 내일 속초 극장 한번 데려다 줘요. 버스는 술렁인다. 모든 승객의 시선이 진이와 청년에게 모아진다. 진이는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 청년이 내릴 때까지 민망해서 정신이 없었다. 내리는 승객 한두 명이 진이의 등을 톡 치면서 잘해봐라고 격려까지 하면서 하차를 했다. 청년이 내리는 곳이 다음 정류장이다. 청년이 내릴 준비를 위해 버스 승강 출입구로 다가오자 진이는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모기 소리로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했다. 청년은 진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내일 10일시경 속초극장에서 영화를 볼 예정인데 나와줄 수 있겠느냐? 청년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청년의 간절한 초대였다. 진이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마지막 버스 운행을 마치고 진이 차장들의 숙소에서 같은 차장들에게 오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준다. 다른 또래의 차장들도 그 청년을 다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다들 진이와 같은 생각을 담고 있었는데 진이의 데이트에 아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축하도 해준다. 당신은 가끔 버스 차장들이 외출 나온 군인들과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서는 흔히 나올 수 있는 스토리다. 다음 날 진이는 속초극장 앞에서 준호를 만났다. 청바지 차림이 준호는 정말 멋졌다. 진이는 그동안 어떤 남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생각해둔 것이 없었는데 오늘 준호가 자신의 스타일이었다. 준호와 진이는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온 후 손을 맞잡았다. 처음 맞잡은 손은 진이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시장에 가서 함께 식사도 했고 준호는 진이에게 선물도 하나 사줬다. 진이는 정중하면서도 예의가 바른 준호의 행동에 감동되어 갔다. 그리고 준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나이는 24살이고 했고 여기가 첫 직장이고 부모님은 모두 교사라고 했다. 진이는 준호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고 교사라는 부모님을 둔 준호가 부럽기만 했다. 진이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재작년에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은 새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둘은 쉬는 날 종종 함께 데이트를 즐기면서 둘 사이에 엄청난 신분적 벽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이는 마냥 준호가 좋기만 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 순수한 소녀에게 마음을 사로잡혔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을 함께 먹고 준호가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서 준호의 집으로 데려주었다. 시골은 저녁에는 병원도 약국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진이가 밤새 준호를 간호했는데 새벽에 준호의 열이 내리고 한 고비를 넘겼다. 그때 준호가 진이를 안았다. 진이야 진이는 준호에게 순정을 주었다. 아니, 주고 싶었다. 그것이 정확한 진이의 마음이었다. 그 밤은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종종 저녁을 먹고
준호 오빠의 집에서 자고 나왔다. 그렇게 지낸 지 2달이 넘었다. 버스 회사에서 일이 벌어졌다. 진이보다 3살, 나이가 많은 같은 버스 차장을 하던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군 생활을 하던 군인과 사귀고 있었고, 군 생활을 마치면 함께 서울로 가자고 해서 항상 즐거워했는데, 최근 그 군인이 소리도 없이 전역한 후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1달 전에 전역을 했다는 것이다. 그 언니가 중절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진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2달째 달거리가 없었다. 겁이 나서 병원에 임신을 했는지 가볼 생각도 못한다. 그 밤 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한없이 울었다. 어느 날 진이가 살고 있는 구성리에 20대 중반의 예쁜 아가씨가 버스에서 내렸다. 명의다 준호의 사촌 동생인데 속초 놀러 온 김에 준호 오빠를 보러 온 것이다. 진이는 버스에서 내리는 그 아가씨를 보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여자에게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다. 그 아가씨는 아름답고 우아했으며 준호 씨와 같은 계층의 사람이었다. 혹시 그녀가 준호 씨의 약혼자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하지만 진이의 오해였다. 다음 날 준호는 버스에 타지 않았다. 그날 숙소에서 다른 차장 동료로부터 준호가 그 예쁜 아가씨와 함께 속초로 가는 버스를 탔고 간성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저녁 10시 버스까지 준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이에게 전해준다. 진이는 앞이 막막해져 왔다. 이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토목기사로 근무하는 준호 자신은 겨우 중학교를 나온 버스 차장 현실이 벽은 뚜렷하고 견고했다. 그것을 부수고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버스에 탔지만 진이는 그 아가씨에 대한 것을 묻지 못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진이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자신이 먼저 물러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그때였다. 준호는 갑자기 서울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내일까지 본사로 오라는 긴급 명령이다. 준호는 아침에 서둘러 서울을 가느랴 진이에게 서울로 간다고 말을 할 사이가 없었다. 아침 버스에서 진이는 준호가 타기를 기다렸지만 오늘 아침에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며칠을 기다려도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준호가 살던 집을 찾아갔으나 이미 정리를 한 후 서울로 갔다는 말만 들었다. 서울집 주소나 회사 연락처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다. 결국 진이는 준호가 근무했던 군부대 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준호는 이미 서울 본사로 가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진이는 그 소리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봤다. 그리고 밤이 되자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이었나 생각했다. 차라리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자신의 심정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모든 것이 늦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진이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임신 중임을 알게 되었다. 임신 7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버스 차장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처지가 되었으나 아무도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진이 집에서도 난리가 났다. 진이 친아버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당해 바다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살기 위해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성격이 불같다. 진이 아버지 없는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동네 창피하니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댔다. 인연이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아 뭐 하는 거야? 이 집 망신이다. 새아버지의 악플 같은
말들이 진이를 멍들게 했다. 결국 진이는 동네를 떠났다. 17살 혼자 임신한 채로 이라크로 파견을 나간 준호. 역시 정신이 없었다. 벌써 석 달째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오지. 현장에서 일을 하느랴 어딘가에도 연락을 할 방법이 없었다. 석 달 후 겨우 전화가 설치되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사촌 명의를 통해 강원도에서 만나 진이라는 버스 차장을 하는 아가씨를 찾아 미쳐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부탁을 받은 명의는 그리 급한 일이 아닌 듯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6개월쯤 지나서 준호가 다시 명희에게 강원도 진이에 대해 안부를 전했냐고 물었을 때 그때야 생각이 나서 고성을 찾아갔으나 이미 진이는 버스 회사를 그만둔 후였다. 다시 3년이 지났다. 준호 나이 27살이 될 무렵 결혼을 위해 일시 귀국해서 맞선을 보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준호는 간간히 진이 생각이 났지만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잊으려고 했으나 계속 진이 생각이 났다.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진이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준호는 바로 이라크로 재파견이 되었다. 새로 간 근무자가 현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표를 내버리는 바람에 준호가 갈 수밖에 없었다. 준호 역시 신혼 초부터 왠지 부인과 잘 맞지 않던 터라 이라크 재파견 근무가 싫지 않았다. 당시 신사동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 춤바람난 여자들이 신사동으로 몰려들었다. 특히 남편들이 해외로 나간 부인들이 입소문을 통해 많이 모여들었다. 준호 부인도 그 사이 한자리를 차지했다. 2년 후 명희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올케, 즉 준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다가 내연남의 부인이 남편을 의심해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서 추적해서 모텔에서 간통죄, 현행범으로 검거된 것이다. 준호네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처가에서도 난리가 났다. 자연스러운 이혼이 되었다. 준호는 그녀와 이혼을 하는데 아무 미련도 사실 없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졌고 무거운 짐을 내려 놓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명희의 다음 말이 준호의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얼마 전에 강원도 고성으로 친구들과 피서를 떠났는데 그전 오빠의 부탁으로 진이라는 아가씨를 찾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버스 차장에게 혹시 진이라는 아가씨를 아냐고 물어봤는데 몇 년 전 아이를 가져 버스를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나 우리 오빠? 명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준호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준호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놀랐다. 시기적으로 자기랑 딱 맞는 일이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부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당장 귀국을 해서 진이를 찾아 사정을 알고 싶었지만 현장을 떠나기가 여의치 못했다. 결국 준호는 사람을 사서 진이를 찾기로 했다. 1985년 6월의 일이다. 부탁을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 2명이 강원도 고성을 찾았다. 그리고 진이가 다녔던 버스 회사를 방문해서 진이의 소재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무 기록이 없다고 한다. 다만 진이와 친한 친구 1명의 집 주소를 알려줘서 찾아보았지만 그 친구도 서울로 떠났다고 한다. 다만 진이가 살던 동네에서는 진이 소식이 조금 남아 있었다. 어린 진이가 아이 아빠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 아이는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고 진이는 삼척에서 봤다는 것. 그것이 진이가 남긴 모든 자취였다. 이 소식을 들은 준호는 마음이 급해졌다. 온몸이 떨렸다.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귀국 요청을 했다. 다음 달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간성으로 달려갔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진이가 근무했던 버스 회사의 사람들과 동네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별다른 소식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삼척에서 진이를 봤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다. 준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초 시내 산부인과를 전부 뒤졌다. 당시만 해도 속초에는 산부인과가 3곳뿐이었다. 그 첫 번째 병원에서 1980년 10월 나이 18세 김진이 임신 9주차 첫 진료. 상담 진료 카드에는 산모 기록에 아이 아빠 준호라고 적혀 있었다. 아무런 연락처도 없었다. 그나마 진이의 주민번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의 손이 떨렸다. 카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 다음 날 준호는 해외 입양기관을 찾아갔다. 1981년부터 1983년 사이 해외 입양아 중 엄마가 진이 또는 아빠가 준호라는 아이가 있는지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군청과 경찰서를 찾아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찾아봤으나 거기에도 아무런 기록이 없었다. 다만 진이의 주민등록번호로 또래의 여자가 삼척에 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왔다. 준호는 즉시 차를 몰고 삼척으로 달렸다 가는 내내 눈물이 나왔다. 진이 미안해. 미안해. 마이너스. 삼척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어디 일을 다니는가 싶어 인근 가게에서 기다리면서 진이에 대한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봤으나 별 다른 이야기가 없다. 기다리는 내내 준호는 진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준호가 알고 있는 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이다. 저녁 7시경 골목길에 사람들이 귀가를 하는지 번잡스러워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으나 직감으로 느껴졌다. 혹시 진이 씨?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 뒤돌아보는 여인. 7년간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목소리는 잊을 수 없었다. 준호 씨?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약간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 전에 순진했던 진이가 맞다. 진이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른다. 준호 씨? 정말 준호 오빠? 눈에는 벌써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그래 나야 진이야. 7년 만에 재회이다. 준호가 천천히 진이에게 다가간다. 진이야 너무 미안하다. 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준호의 손을 만져본다. 손이 확실히 존재한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듯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진이는 가만히 손을 잡고 울고만 있다. 마이너스. 일단 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지만 아담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한쪽에 젊은 준호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고 멈춰섰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오빠가 회사 취직을 할 때 사용하다 남은 한 장을 주셨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7년을 견뎌냈어요. 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7년의 세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이너스. 진이가 급하게 저녁을 준비했다. 저녁을 먹으면서 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앞으로 나올 말들이 전부 충격적인 대화가 될 것 같아 서로가 조심을 했다. 준호가 먼저 말을 했다. 그날 저녁에 급하게
본사에서 서울로 올라 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처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일주일 후 바로 이라크 파견 근무를 나가서 2년 정도 있었어. 그리고 중간에 동생 명의를 시켜 진이에게 안부라도 전화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는 버스 회사를 그만둔 뒤라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준호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생각에도 없는 결혼을 한 후 바로 이혼했고 그 뒤 한국이 싫어 이라크에서 5년을 더 근무했어. 그리고 최근에야 명의를 통해 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지난 일들을 소상하게 진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진이는 어깨를 들썩이면 울음을 터뜨린다. 그리고 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오빠가 떠나기 전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이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아니 말을 해도 오빠가 결혼을 해줄지 알 수도 없었고 우리 결혼은 저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분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럼 왜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진이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 말했다. 점차 배는 불러오고 주변에서 다들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면서 버스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새아버지가 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새아버지가 욕을 해대면서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아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와 삼척의 먼 친척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 출생 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해외 입양을 시키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보니 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가 오빠 얼굴을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오빠 대신 아이를 보면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입양을 포기했어요. 진이야. 그리고 아이와 단둘이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친정 오빠가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 가족회의에서 제 아이를 오빠가 키우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는 제 친정 오빠의 아들로 출생신고되어 있어요. 진이의 말이 끝났을 때 준호는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 7년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났는가 마이너스. 다음 날 준호는 진이와 함께 속초로 갔다. 진이의 어머니를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오빠가 있는 곳이에요. 엄마도 있고요. 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새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속초 집에 도착했을 때 진이의 어머니는 이미 준호가 올 것을 안 듯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준호는 진이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을 나무라 달라며 앞으로 진이와 결혼을 해서 잘 살 테니 진이를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진이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구나.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신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엄마, 아이 학용품 사왔어. 진이의 친정 오빠가 들어선다. 뒤이어 자그마한 아이가 따라 들어온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아들임을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준호와 그 아이는 너무나 닮았다. 벌써 7살이다. 이름이? 준호가 물었다. 준이라고 지었어요. 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호의 첫자와 진이의 마지막 글자를 하나씩 가지고 만들었어요. 준호는 속으로 조용히
김준이라고 읽어봤다.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준이를 바라봤다. 준이야, 나는 내 아빠야. 하지만 아이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할머니 곁으로 간다. 아직 아이는 어려서 상황 판단이 어려웠겠지만 이제 천천히 익숙해질 것이다. 준호는 그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이너스 처남과 처남이. 처는 사람이 아주 좋았다. 준호와 진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 준이도 데려가도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준이는 좋겠다 면서 아빠도 둘, 엄마도 둘이라고 우스개 소리까지 한다. 그 순수한 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마이너스 몇 일 후 준호와 진이 그리고 준이 세 가족은 서울 본가로 인사를 떠났다. 서울 본가는 넓었고 화려했다. 서울 본가에서는 이미 명의를 통해 대략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조금 아쉬운 분위기였다. 첫 만남은 어색했다. 하지만 아미 손주가 있고 아들은 이미 서로가 마음이 당기지 못한 결혼 실패도 있고 해서 진이가 그렇게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에 감동되어 진이를 받아들였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진이를 바라봤다.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이 그 말 한마디에 진이는 또 다시 울었다. 마이너스 숙명인가? 아니면 기다림의 보답인가? 다시 속초로 내려 온 준호와 진이는 서로 손을 잡고 진이가 예전에 다니던 버스를 타본다. 그 버스에는 여전히 낡은 시골 버스의 향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버스는 간성으로 향한다. 운전사가 뒤돌아본다. 차장님이 탔네. 그동안 뭐 하셨어? 준호는 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 저 전 지금 버스 차장 신부입니다. 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버스는 다시 출발한다. 1980년에 만났던 그 골목길로 1980년의 그 여름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